50년 전 가족을 버린 남자. 아무도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녀딸이 죽어가자 그는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병실 앞에서 그 남자의 딸은 울부짖으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누구라도 제발요. 그때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나타난 한 남자, 바로 병실 앞에서 울고 있는 여자의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살릴 수 있다. 눈물을 멈추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 남자를 바라본 여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누군데 그런 말을 해요? 그는 50년 전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한 장의 기록으로 아이의 운명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손녀딸을 살리고 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본 순간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이 겨울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휴먼 드라마. 50년 만에 돌아온 친아버지 내 딸을 살리고 사라지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어머님, 아버님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수지는 이른 아침 주방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햇빛이 부엌 창문을 지나 들어오며 식탁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얼른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에 바쁘게 손을 움직였지만 얼굴에는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해 생긴 피곤함이 묻어났다. 혜은은 방에서 잠이 덜 깬 얼굴로 걸어 나오며 엄마하고 중얼거리듯 불렀다. 수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빨리 씻고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딸을 등교시키는 평범한 아침, 늘 반복되던 익숙한 일상이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한 노인이 학교 담벼락 근처에서 조용히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노인은 허름한 그레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오래된 구두는 바닥이 닳아 있어 금방이라도 벗겨질 것 같았다. 빛이 비칠 때마다 그의 흰머리는 은빛처럼 반짝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수지는 노인이 자신을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노인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그녀와 혜은을 바라보았다. 혜은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노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수지는 그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출근을 서두르려 했다. 그런데 등 뒤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노인은 멀찍이 떨어진 거리에서 그녀를 따라오듯 천천히 걷고 있었다. 수지는 몸이 굳어지고 심장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하며 그 거리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노인의 속도는 일정했고 어느 순간 시선에서 사라졌다. 출근길 내내 수지는 그 노인의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그 눈빛은 두려움도 위협도 아닌 묘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그녀를 계속 따라다녔다.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을 때조차 그녀는 자꾸만 창밖을 확인했다. 물론 그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저녁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수지는 목도리를 고쳐 매며 빠르게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보던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이 또다시 느껴졌다. 수지는 뒤를 흘끗 돌아보았다. 아침에 봤던 그 노인이 전봇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한 발 내딛었다. 수지는 놀라 뒤로 물러서며 왜 따라오세요? 라고 날카롭게 말했다. 노인은 입술을 떨며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머뭇거릴 뿐이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표정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러나 수지는 그 미세한 감정을 이해할 여유가 없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피로와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그냥 가지 마세요. 제발하고 말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노인은 제자리에서 멈춰선 채 고개를 숙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숨이 거칠어져 있었다. 조용한 거실에 들어서자 긴장이 풀리며 이마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 잠시 신발을 벗지도 않고 현관에 멈춰서던 그녀는 갑자기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다. 노인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어딘가 익숙해 보였다. 하지만 금세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떨쳐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그녀는 중얼거리며 거실불을 켰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어둡던 집, 아버지의 비틀거리는 그림자, 그리고 문이 쾅 닫히던 마지막 장면. 수지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노인을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은 죽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살고 있겠지.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수지는 놀라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혜은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수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횡단보도를 지나며 사람들을 밀치기도 했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였다. 딸의 상태였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혜은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듯 아이 이름을 불렀지만 혜은은 반응하지 않았다. 의사는 원인을 찾고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을 받으며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이 순간 아침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던 그 노인의 얼굴이 또 스쳤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다. 응급실에서 첫 응급처치가 끝나고 의료진은 혜은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수지는 문 앞에 서서 환기창 너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다. 평소 늘 밝게 웃던 혜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가느다란 호흡 소리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수지는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길 하고 중얼거렸다. 우석이 급히 도착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의사가 걸어오며 어두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회진실로 안내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희귀자가 면역성 신경계 질환 의심입니다.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수지는 충격에 잠시 숨이 멎은 듯 했다. 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치료는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아직 확실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과 다르지 않았다. 수지는 회진실 밖으로 나와 복도 벽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왜 우리 아이가? 라는 질문으로 가득했다. 혜은의 웃음소리, 학교에서 뛰어놀던 모습, 엄마에게 안기던 따뜻한 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 기억들이 오히려 가슴을 더 찢어 놓았다. 수지는 다시 병실 문 앞으로 다가가 손바닥을 유리창에 대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침대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작은 몸뿐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여러 검사가 이어졌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원인을 찾기 어렵고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뿐이었다.
우석은 집으로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수지는 나 혼자 두지 말라고 힘없이 말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 한켠에서 지친 얼굴로 나란히 앉았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회색 코트의 노인이 조용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수진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노인은 두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말을 걸었다. 그 아이 상태가 많이 나쁘죠. 수진은 화가 치밀어 왜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죠?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라고 소리쳤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우석이 수진을 붙잡으며 여기서는 감정 누그러뜨리자. 일단 들어가자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노인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기로 하고 병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에 남았다. 내가 도울 수 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이 들렸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녀는 도와주겠다는 말조차 끔찍하게 느껴졌다. 자신을 따라다니던 이유가 혜은 때문이라면 그건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이상한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은 고요해졌고 모니터에 규칙적인 전자음만 들려왔다. 혜은의 체온은 떨어지고 호흡은 더 얕아졌다. 의사는 새벽까지가 고비입니다라고 말했다. 수지는 의자를 끌어와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밤새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혜은아, 엄마 여기 있어. 절대 놓지 않을게. 우석은 간간히 복도로 나오며 의료진과 상태를 확인했다. 그때 병원 뒤편 창가에서 누군가 그림자처럼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회색 코트,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어두운 얼굴. 그는 분명히 수진을 따라왔던 노인이었다. 우석은 창가로 다가가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낮게 말했다. 노인은 놀란 듯 뒤돌아섰지만 이내 담담하게 우석을 바라보았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석은 경계하며 당신 누구예요? 라고 물었다. 노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제가 지켜보면 안 됩니까? 우석은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더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만하시죠.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오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말하며 문을 닫았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스토킹 같은 불순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함이었고 깊은 죄책감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우석은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수진도 우석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복도 끝에서 노인은 다시 병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 같은 빛이 고여 있었다. 밤이 끝나갈 무렵 혜은의 상태가 다시 급격히 떨어졌다. 의사는 이대로 악화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수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우석은 그녀를 붙잡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아무리 의료진이 움직여도 반응은 더디기만 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질 때 모니터의 수치가 위험 단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순간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도울 수 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었지. 새벽이 지나고 아침 햇빛이 창문 너머로 병실 복도까지 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조차 없었다. 그녀는 혜은의 침대 옆에서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아이의 차가운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우석 역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의료진의 말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지친 모습이었다. 이대로라면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때 병실 문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스며들듯 나타났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수지는 처음엔 누군가 착각한 줄 알았지만 곧 그 익숙한 모습에 몸을 굳혔다. 노인은 입술을 떨며 말을 꺼냈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지는 분노가 치밀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장난하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노인은 뒤로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다. 압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오래 참아온 듯한 고통이 묻어 있었다. 우석은 수진의 옆에서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도대체 정체가 뭐죠? 어제도 오늘도 계속 주변을 맴도는 이유가 뭡니까? 노인은 두 손을 떨며 조심스레 말했다. 저는 당신 아내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복도는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수지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입술이 굳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버리고 떠났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다. 그래서 평생 죄를 지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지금 와서 아버지, 5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그게 아버지예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모습 그대로였다. 그의 어깨는 작고 왜소해 보였지만 그 위에는 수십 년의 후회와 짐이 얹혀 있는 듯 했다. 우석은 충격을 이겨내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키며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아이를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노인은 문득 눈을 뜨며 우석의 질문을 깊게 받아들였다. 예,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에 수지는 날카롭게 대꾸했다. 연구요? 아버지가 뭘 안다고? 지금 우리 아이 가지고 실험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은 당황스러움에 손을 흔들며 부정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제 연구는 수년간의 결과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석은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 의사였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오래전에는요. 하지만 지금은 면허가 없습니다. 수지는 충격에 휘청하며 벽에 기대섰다. 그럼 더더욱 안 돼. 면허도 없는 사람이 애를 어떻게 건드린다는 거야. 노인은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선을 천천히 들며 말했다. 면허를 잃었다고 해서 연구를 벌인 적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이 분야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을 열어 수십 년간 적어온 의료 기록, 차트, 실험 데이터가 빼곡히 적힌 노트를 꺼냈다. 노트에는 손때 묻은 흔적과 수없이 지우고 고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우석은 그것을 한 장씩 넘기며 심각한 표정으로 읽었다. 자료에는 혜은의 상태와 유사한 희귀자가 면역성 신경계 질환에 대한 분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때 주치의 김선우가 복도에 나타나 노인의 가방을 본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도윤은 자신을 가리키며 말없이 노트를 가리켰다. 김선우는 노트의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충격에 입을 떡 벌렸다. 이 자료 최근 학회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걸 혼자 연구하신 겁니까?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김선우는 수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혜은이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고여 말을 잇지 못했다. 우석은 김선우에게 다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김선우는 노트의 마지막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면역 반응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2단계까지 시도해보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수지는 절망과 분노, 혼란이 뒤엉킨 상태로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야? 왜 지금? 노인은 한 걸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 떠났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었다. 우석은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나중에 감정은 정리하고 지금은 아이부터 살리자. 그 순간 의료진이 급히 뛰어와 외쳤다. 응급입니다. 혜은이 호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병실로 달려갔다. 노인은 그 자리에 멈춰섰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회피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린 사람처럼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제발 이번엔 지켜낼 수 있게 해다오. 응급경보음이 울리며 의료진이 병실로 우르르 들어갔다. 수지는 흐트러진 머리로 병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다. 혜은의 몸은 다시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모니터의 수치는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의사는 산소 공급을 높이고 응급 약물을 투여하며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하자 수지는 무릎이 풀릴 듯한 느낌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우석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괜찮아, 우리 방법을 찾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병실 안은 긴장과 절망이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김선우가 손에 한 장의 메모를 들고 급히 들어왔다. 그는 수진에게 말없이 작은 종이를 건넸다. 이거 방금 병원 복도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두고 간 것 같습니다. 수진은 손을 떨며 메모를 펼쳤다. 그 종이에는 혜은의 현재 수치, 예상되는 면역 반응 변화, 그리고 정확한 조치 순서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놀랍게도 그 분석은 의료진의 판단보다 더 구체적이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며 종이를 쥐고 있었다. 우석도 가까이 다가와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김선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보통 의사가 적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이 질환은 연구도 거의 없어서요.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저분이 저런 걸 어떻게 해? 우석은 조심스럽게 말 꺼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감정은 잠시 내려놓자. 아이 상태가 먼저야.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었다. 그는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걸어오며 의료진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지는 그를 보자 다시 가슴이 타는 듯한 감정이 올라왔다. 분노,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김선우는 수진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분을 잠시 데려오겠습니다. 김선우는 도윤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기 적어둔 분석, 선생님이 쓰신 겁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에는 더 숨길 것이 없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김선우는 숨을 한 번 들이키고 그에게 말했다. 이 분석이 정확하다면 우리 의료진보다 이미 훨씬 앞서 있으십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 상태는 지금 매우 불안정합니다. 면역 반응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선우는 노트북을 열어
병실의 모니터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도윤은 그 수치를 보더니 단번에 문제점을 짚어냈다. 지금 투여한 약물의 반응 시간이 10분 안에 도달합니다. 그 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김선우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걸 어떻게?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저도 옛날에는 의사였습니다. 이 질환만은 누구보다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김선우는 그의 진심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료진은 회의실로 이동해 긴박한 논의를 시작했다. 수진과 우석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선우는 도윤이 가져온 노트와 메모를 테이블 위에 놓고 의료진에게 설명했다. 그들은 자료를 하나하나 비교하며 검토했다. 상태가 악화된 시점, 면역 반응 패턴, 대체 약물 조율 방식이 모두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병원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이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 비공식입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위험한 건 압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치료는 이미 모든 선택지가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수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이 사람만 이렇게 확신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석이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은 건 사실 아닙니까? 병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선우는 의료진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는 시간이 없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찾아왔다. 잠시 후 김선우는 도윤에게 말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도윤은 주저없이 말했다. 예. 잘못되면 모두 제 책임입니다. 수지는 눈을 뜨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도윤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눈을 들었다. 내가 살아있길, 지금 여기 있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 숨겨온 진심이 흘러나온 것처럼 조용했지만 깊었다. 수진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고 또 믿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수진의 손이 떨리며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다. 그 순간 복도에서 긴급 호출이 다시 울렸다. 아이 상태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주세요.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도윤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지난 50년의 무게가 한 번에 내려놓아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회의실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수술 준비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빠르게 안으로 드나들었다. 수지는 병원 복도에서 두 손을 꽉 쥔 채 떨고 있었다. 도윤이 자신의 연구 자료를 들고 회진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요동쳤다. 그는 분명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였고 평생 상처만 남긴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수지는 두 감정이 뒤섞여 더 이상 무엇이 맞고 틀린지도 구분할 수 없었다. 수술실 준비가 시작되면서 병원 내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김선우는 도윤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며 필요한 약물과 기기를 체크했다. 이 시술은 리스크가 큽니다. 시간 안에 모든 단계를 마쳐야 합니다. 김선우의 말에 도윤은 잠시 손을 떨었지만 이내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짊어지고 온 미안함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수술실 앞 대기에서 우석이 수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할 수 있을까? 정말 괜찮을까?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 이대로 기다리면. 말을 끝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우석은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료진 회의에서 반대 의견도 나왔다. 병원장과 몇몇 의사들은 난색을 표했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병원 규정을 어길 수는 없어요. 그러자 김선우가 강하게 말했다. 그럼 정식 의료진이 중심이 되고 도윤 선생님은 조언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몇 시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고 아무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결국 병원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결정을 내렸다. 조건부로 승인합니다. 단 모든 책임은 김선우 의료진과 도윤 씨가 집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짧고 간결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만약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수진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남긴 문장 속에는 단순한 책임감 이상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마치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 역할을 이 순간에라도 하겠다는 듯한 절박함이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거의 속삭임처럼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수술실로 걸어갔다. 발걸음마다 지난 세월이 모두 쌓여 있는 듯 무거웠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수술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았다. 수진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도윤은 입술을 떨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그러나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진심만큼은 믿고 싶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수진은 그 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기도했다. 제발 아이만 살려주세요. 어떤 대가라도 감당할게요. 수술 준비실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김선우는 약물 투여 순서와 시술 단계를 도윤과 함께 다시 한번 점검했다. 약물 주입 속도, 면역 반응 억제제 투약 시점, 신경계 부하 수치 조절.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이었다. 도윤은 자신의 오래된 노트를 펴서 필요한 수치를 다시 확인하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한편 복도에서 수지는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에 눌려 병원 복도를 수없이 오가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우석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따라다니며 안정시키려고 했다. 괜찮아. 우리 딸 강한 아이잖아. 그러자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강한 아이지만 너무 어리지 않아. 아직 10살밖에 안 됐어. 그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우석은 그런 그녀를 안아주며 차분하게 말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당신도 나도 그리고 그분도 기도하고 있을 거야. 수지는 그 말에 잠시 입술을 물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다시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생명이 중요한 순간이었다.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의료진이 하나둘 수술실로 들어갔다. 김선우가 마지막으로 복도에 나온 뒤
수진과 우석에게 말했다. 긴 시술이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수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꽉 쥐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수술실 유리창 너머에서 혜은의 작은 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제 시작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수술실 문이 다시 닫히고 복도에는 깊은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수지는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 이제 선택은 끝났고 모든 것은 그 안에서 펼쳐질 시술에 맡겨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흘러왔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들렸다. 제발 이번엔 지켜내게 해주세요. 도윤의 간절한 마음이 수술실 안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시술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나자 수술실 내부의 공기는 점점 더 긴장되기 시작했다. 기계들은 일정한 리듬으로 소리를 냈지만 그 리듬 속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혜은의 면역 반응 수치는 시시각각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도윤은 초조한 눈빛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김선우 역시 이 시술의 위험성을 알기에 매 순간 숨을 조심스럽게 내쉬었다. 모든 의료진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긴장감을 유지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이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모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첫 번째 약물이 들어간 뒤 혜은의 신경 반응이 한 차례 크게 흔들렸다. 모니터의 곡선이 불규칙하게 요동치자 김선우가 조용히 외쳤다. 수치가 흔들립니다. 안정제를 준비하세요. 간호사가 빠르게 약물을 준비해 전달했고 도윤은 고개를 젓고 말했다. 아직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반응은 예측한 범위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다. 김선우는 놀란 듯 도윤을 보았다. 예측했다고요? 도윤은 혜은의 차트를 보며 짧게 대답했다. 면역 반응이 약물과 충돌할 때 나타나는 초기 현상입니다. 잠시 후 안정될 겁니다. 그 말대로 몇 초 뒤 혜은의 모니터 수치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제야 의료진의 긴장도 한결 풀렸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 두 번째 약물이 들어가는 순간 혜은의 호흡이 갑자기 느려졌다. 김선우가 긴급히 외쳤다. 호흡이 떨어졌습니다. 산소 농도 상승시키세요. 모든 의료진이 동시에 움직이는 사이 도윤은 다시 한번 모니터를 빠르게 살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금이다. 바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를 펼쳐 특정 페이지를 찾아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 페이지에는 급성호흡 저하 시 면역 억제 반응 재가동 방법이 적혀 있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긴 주사기 하나를 들어 올렸다. 김선우가 놀라며 말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도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이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전체를 멈추게 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선우는 결단을 내려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함께 진행합니다. 혼자서 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도윤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약물을 투여했다. 간호사들은 그저 떨리는 손으로 기구를 잡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약물이 들어가자 혜은의 몸이 잠시 굳어졌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 몸이 살짝 떨렸고 모니터의 신호음이 경고음을 울렸다. 수술실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윤은 혜은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숨기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과 깊은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러나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지 않았다. 몇 초 후 처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짧게 끊어지던 혜은의 호흡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모니터의 파형이 조금씩 규칙적인 모양을 되찾기 시작했다. 김선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도윤은 몸을 굽혀 수치를 다시 확인했다. 조금만 더 제발.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고 의료진도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혜은의 심전도에 안정적인 신호가 떠올랐다. 수많은 선들이 제각각 흔들리던 모니터가 조용히 정비례한 패턴을 만들어냈다. 간호사가 울먹이며 말했다.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김선우도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성공입니다. 아이가 반응하고 있어요. 수술실 안에는 긴장과 안도의 공기가 동시에 퍼졌다. 도윤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감춰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김선우는 그런 도윤의 어깨를 조심스레 잡고 말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혜은을 회복실로 옮겼다. 그동안 고요하던 복도에는 의료진의 발소리와 장비 소리만 가득했다. 수진과 우석은 수술실 문이 열리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스크를 쓴 김선우가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물이 비처럼 튀어나왔다. 정말 살 수 있는 거예요? 김선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수진은 그대로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우석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같이 눈물을 흘렸다. 오랜 시간 억눌렀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조용히 뒤따라 나온 도윤은 수진을 한참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얼굴은 땀과 피로 그리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발짝도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멈춰 서 있기만 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수진의 행복한 울음을 들으며 자신의 두 손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됐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의 표정 속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다. 마치 오래된 죄와 후회를 잠시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복도 끝 의자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이 기적이 어떤 마지막을 가져올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혜은이 회복실로 옮겨진 뒤 병원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의료진은 시술 기록을 정리하며 다음 단계의 관찰 계획을 세웠다. 수진은 여전히 충격과 안도감 사이에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눈물을 반복적으로 닦아냈다. 우석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손을 잡아주며 말없이 위로를 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오랜 절망 끝에 얻은 희망이 그들의 얼굴을 조금씩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김선우는 도윤을 찾고자 병원 복도를 둘러보았다. 방금 전까지 복도 한쪽에 앉아있던 도윤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김선우는 의료진에게 물었지만 그 누구도 도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다시 수진과 우석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도윤 선생님 보셨습니까?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까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가셨죠? 우석도 복도를 살피며 고개를 저었다. 잠시 쉬러 간 건가?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스쳤다. 그들은 복도와 병원 로비를 천천히 돌아다니며 도윤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찾던 중 간호사 한 명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한도윤 선생님께서 맡기고 가셨습니다. 수진은 놀라서 그녀의 손에서 봉투를 받았다. 봉투는 오래된 종이처럼 구겨져 있었고 앞면에는 작은 글씨로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병원비 영수증과 함께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어린 시절의 수진 그리고 그녀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도윤이 찍혀 있었다. 그 사진은 너무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누군가 매일 지갑에서 꺼내보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수지는 숨을 삼키며 글자를 읽었다. 미안하다.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살리고 싶었다.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사진을 양손으로 꼭 쥐고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 말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문장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우석은 조심스럽게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사진을 함께 바라보았다.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봉투 안에서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나왔다. 구겨진 노트에서 뜯어낸 듯한 작은 페이지였다. 거기에는 도윤이 쓰던 연구 기록과 함께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아이가 살아서 웃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수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종이를 가슴에 껴안았다. 우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어디로 가신 걸까? 그냥 떠나버린 건가? 김선우는 고시원 주소가 적힌 쪽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며 말했다. 여기 이곳에 머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수진과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주소로 향하기로 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운함, 분노, 안도감, 감사. 그 모든 감정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주인은 낯설지 않은 듯 수진을 맞아주었다. 혹시 도윤 어르신 찾으시는 건가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혹시 계신가요? 고시원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막 나가셨어요. 큰 짐은 없었지만 오래 계신 방은 정리해 두셨습니다. 수지는 그 말에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열었다. 작은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수십 개의 연구 노트들이 남아 있었다. 그 노트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손때가 묻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봉투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에게 향한 또 다른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언젠가 내게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썼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을 것 같구나. 수지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가슴에 안았다. 그녀의 눈앞에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스쳤다. 아버지가 떠나던 날 밖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 그때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 보였다. 그는 떠났지만 마음만큼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책상 위의 노트들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연구해 왔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한 권의 노트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어디 계신 거예요? 우석은 조용히 그녀 옆에 서서 말했다. 찾아보자. 아직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나 그 말에도 수진의 마음은 깊은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 속에는 마치 도윤의 마지막 채취가 흩날려 있는 듯했다. 수진은 눈을 감고 잠시 그 바람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도윤의 흔적은 방 안 가득했지만 정작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가 붙잡고 싶은 것은 이미 멀리 떠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고시원 앞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다. 도윤이 여기에 앉아 수없이 고민했을 모습이 눈에 그려졌다. 그는 분명 그녀와 혜은을 위해 이곳에서 밤을 새웠을 것이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사진과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생겼다.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회복실의 조용한 공기는 혜은이 천천히 눈을 뜨는 순간 따뜻하게 흔들렸다. 아직 힘이 없었지만 아이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지는 그 작은 움직임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뛰어올라 아이 손을 잡았다. 혜은아, 엄마 여기 있어. 많이 보고 싶었어. 혜은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어디 갔었어? 무서웠어. 수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해,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동안 눌렀던 감정이 모두 터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성 역시 눈물을 훔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며칠 후 혜은의 상태는 놀라울 만큼 안정되었다. 의료진은 경과를 지켜보며 회복 속도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병실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수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떠 있었다. 그 빈자리는 아버지, 아니 도윤의 자리였다. 그녀는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우석은 수진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해. 아버님이 없었으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슬퍼. 우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혜은은 회복 후 병원 내 작은 놀이터에서 걸음 연습을 하고 있었다. 햇빛 아래에서 뛰는 다른 아이들을 보며 기분이 좋아 보였다.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혜은에게 물었다. 혹시 치료해 주신 할아버지 기억나? 혜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 아저씨 나한테 미소 지어줬어. 따뜻했어. 그 말에 수진의 눈이 다시 붉어졌다. 아이의 기억 속에도 도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됐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낮게 말했다. 그래,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혜은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럼 또 만날 수 있을까?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언젠가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그 말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약속처럼 들렸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다독였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물어가는 자리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병원을 퇴원하는 날, 병원 정문을 나서기 전 수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어딘가에서 도윤이 나타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 앞은 평범한 일상의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희 행복하게 살게요. 가을바람이 천천히 불어오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지는 아이와 남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병원을 떠났다. 그 뒷모습은 더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한 걸음마다 도윤의 마음이 함께 따라오는 듯했다. 그리고 아주 멀리 병원 근처 오래된 골목길에서 회색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몸을 돌려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후회 대신 평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행복하게 지내라, 내 딸아.